조국 씨를 지키는 사람들의 활약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이라는 것을 새의 나라 이렇게 풀고 있죠. 그래서 새 나라답게 촉새라는 새가 마이크를 잡고 알릴레오를 외친다. 그러면 박새라는 새가 서울시의 화장실을 챙겼다. 여기에 철새라는 새가 보고서까지 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딱 맞춰서 조국이라는 참새가 검찰 개혁안을 대국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 10월 8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씨 동생이 영장 기각이 됐다 하는 뉴스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철새의 보고서, 그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글자라도 더 쓰게 해보려고 씨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그들의 그 인내력과 열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학생들하고 이런 그 교육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철새 보고서, 이것을 들고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보고서인데 여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내용이 단 한 줄도 쓸만한 게 없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더라도 이것이 보고서임네 하고 언론에 나오고 또 검찰이며 사법부며 이런 국가기관을 위협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칭은 이슈브리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8일에 나온 것이고 발행처는 민주연구원, 발행인은 양정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쪽짜리 보고서인데 각 페이지마다 중앙에 큼지막하게 민주연구원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공식 문서다 하는 것이죠. 제목은 검찰 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이 부분이죠. 검찰, 법원, 이것을 함께 한다. 검찰도 큰데 법원은 더 큽니다. 이 둘을 연결해서 그냥 한 번에 해치우겠다. 일단은 대시로 연결을 시켜서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은 검찰과 법원을 동격으로 본다. 이러면 손해보는 것은 법원이지요. 법원이 그렇게 변변찮은 기관이 됐다. 그 위상이 이제는 그냥 뚝 떨어져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빈 깡통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그 권위를 지키는 것은 법원 구성원인 법관들이 해야 하는데 그 내부에서 무슨 민주화니 뭐니 인권이니 하면서 들고 일어났을 때 제압하지 못했죠. 지금이라도 질서를 잡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여기에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법원이 무엇입니까? 법원은 헌법이 통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국가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이 규정을 해준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에는 3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영어로 거버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대국가답게 3개의 거버먼트가 한국에는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원입니다. 사법에 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령받은 그런 기관인 것이죠. 사법개혁 추진을 한다 하면은 우선 법원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도 있고 또 이런 개혁을 하다 보면 제도를 고쳐야 하니까 국회가 협력을 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어떤 사업, 거대한 구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법원이 앞장을 서고 거기에 국회와 정부가 같이 나서서 의논을 한 다음에 나온 구상일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을 이야기하면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양정철 씨한테 이런 것을 하라고 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저 큰 것들을 한번 쿡쿡 찔러보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작은 제목으로 한 3개 정도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국 장관 수사,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 필요성도 노정, 아주 물상식한 비학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 수사를 보니까 검찰개혁만 할 것이 아니고 법원개혁도 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노정됐다,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를 수사하는 그것을 반대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조국 씨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법원까지 치는구나, 법원까지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역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은 정부의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결국은 그 다음에 법원개혁까지. 그럼 모든 개혁에는 조국 씨가 연결되어 있구나. 문재인 씨가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번에 이 개혁의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가 아니고 조국 씨는 개혁의 마중물로 쓰이는 모양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마중물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중물로서의 운명을, 그런 숙명을 지닌 조국 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펌프질을 해봤겠죠. 하다못해 민속촌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아직도 펌프를 구경할 수 있을 텐데 마중물은
물 한 바가지를 넣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소모용 물입니다. 마중물을 넣고 처음 올라오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한 흙탕물, 그 흙먼지가 섞여 있는 그런 물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오는 물은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마중물의 신세인 것이죠. 마치 조국 씨의 그 장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 상징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마중물은 자기 자신은 존재를 잃게 됩니다. 그것을 본인이 좋아한다면 계속 이런 소동의 중심에 머물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중물로 쓰이기 전에 자신을 추스리는 것도 법질서에 복종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이 민주연구원의 이슈 브리핑, 이것은 조국 씨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검찰개혁, 정부도 치고 또 법원개혁, 법원도 쳤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선거 통한 권한 위임이 없는 관료사법체제의 위험성이 부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료사법체제, 지금 말하면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선거로 뽑지 않아서 그래서 위험하다. 그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교사도 선거로 뽑고 사장도 선거로 뽑고 그리고 의사도 선거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의사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법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푸는 그런 국가기관인데 그것을 선거로 뽑는다. 전문성은 둘째치고 선거에 나와서 선거로 뽑으면 된다. 가장 먼저 의사를 선거로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 온갖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리를 다듬는 사람도 선거로 뽑아서 기술이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대충 기본만 하면 되는데 바로 이런 식의 무지몽매한 사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흔히 그 좌파 정치권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상교육을 시킬 때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인 토대도 없고 또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 어느 한 분야에서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토대로 국가 구조를 설계하고 또 그렇게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과 국가 조직에 관해서 그야말로 기억니은도 모르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김명수 대법원 2년 뭘 바꿨는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와, 대단한 이야기를 했죠. 통치기관인 사법정보, 법원보다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이 더 높은 곳이구나. 이 좌파들은 위계질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제목에서 민주연구원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혼나고 있는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씨가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연구원이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글은 누가 썼는가? 작성자를 봐야 하겠죠. 작성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수석연구위원,
괄호하고 행정학 박사. 행정학 박사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텐데, 행정학 박사라면은 그 박사 학위를 어떤 분야, 어떤 전문 분야에서 받았는가, 이 학위를 받는 영역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분야에 남다른 그런 연구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하니까 다른 연구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기에 행정학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개혁을 추진한다 하는 보고서를 쓴 것인가? 그의 논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그러면 그냥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연구의 목적,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인이 직접 써놓았습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개편 논리 및 기준을 정립하여 이상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를 하려는 것인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계나 정계 등에서 논의된 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공통되는 개편안의 기준과 대안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자료 수집해서 정리해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결론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이런 식의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그 학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연구는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편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술적 가치는 별로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김영재 씨, 현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정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어떤 경력이 있는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이 2018년 정읍시장 예비후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읍하면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읍하면 정읍사라는 시가가 생각나는 정도입니다. 2018년 4월 8일 전북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재 씨가 자신만이 정읍시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체된 정읍을 혁신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홍보를 겸한 뉴스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정읍시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적임자라고 자기를 알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통치기관인 사법정보, 그 법원을 개혁하겠다 하는 지금 그런 짧은 보고서를 썼죠. 이 개혁이다, 국가기관의 개혁이다 하는 것은 나태했던 근무 태도를 고치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개혁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제도 개혁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정하는 법을 우리는 constitutional law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헌법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원래 이 뜻은 조직법 이렇게 됩니다. 헌법은 대표적인 최고의 조직법입니다. 그 아래에 각종 조직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영재 연구위원 이 사람은 행정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글을 쓴, 논문을 쓴 그러한 류의 박사입니다. 그냥 행정학자는 아니고 행정학 박사라고 말 그대로 인정을 해 둡시다. 이 행정학을 가지고 조직법을 다룰 수 있는가?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에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에 대해서 수차 비판을 했던 겁니다. 행정학을 한 사람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행정법을 다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조직법은 법의 분야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런 헌법주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주의와 법치주의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이런 것은 나의 다른 책들을 참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조직이 있죠. 그 조직을 세우는 것은 헌법이고, 그리고 굳이 행정 분야에서 이쪽에 관여를 한다면 행정법,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은 단지 행정소송이나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조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순수 행정은 집행정부 내부에 혹은 사법정부 내부에서 사법정부의 어떤 정치적 두뇌가 있다면 그 밑에 단순 사무 분야, 이것을 다루는 것이 행정입니다. 따라서 제도 등 이 조직법의 영역은 아주 큰 위쪽에 있는 뼈대가 굵은 이런 것이고, 행정은 가는 모세혈관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이슈 브리핑, 이것은 전문 분야 밖에 있는 인물이 이것을 썼다. 그것도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원과 검찰을 다루는 이런 것을 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미로 써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쩌자는 것인가? 이것을 누가 읽으라는 것인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행정이나 또 이런 조직법이나 결국은 먼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유인원이나 오늘날의 인간이나 거의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대범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행정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학을 했다면 오토마이어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오토마이어는 한 1800년대 후반, 거의 이때부터 독일은 행정법이라는 것이 행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죠. 적어도 그것은 그 시대 이후에는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것을 좀 이제 와서 깨달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 헌법주의가 자리 잡기 훨씬 이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조직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이것은 분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글을 쓴 사람도 전문성이 아예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 이번에 이 보고서를 낸 그 목적,
이 보고서의 요지 이런 것은 간단히 말해서 조국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첫 페이지에 8페이지로 돼 있다고 했죠.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게 또 뭡니까? 양정철 씨 그 해외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극심하게 해서 그런지 이 말을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언론사의 경우에 객원 필지인이 글을 쓸 때는 간혹 이런 것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책임을 집니다. 면하지 못하죠. 그런데 김영재 씨가 누굽니까? 민주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입니다. 게다가 이 문서 8장 각 페이지마다 민주연구원 로고, 워터마크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좀 찾아보면은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김영재 씨의 글의 경우에는 바로 이것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이런 문구를 또 넣어놨더라 하는 것이죠. 2018년 12월 비례대표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이슈 브리핑에도 역시 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연구원에서 김영재 씨는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해결하는 속칭 살수인가? 손에 칼을 들고 해결사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인가? 아니면 민주연구원의 효자손인가? 그런데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사실에 어긋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김영재 연구원은 민주연구원에서 나가야 하겠죠. 모든 글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또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민주연구원은 당연히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항목 1번인데 항목 1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관료사법체제, 그래서 앞에서 이것은 아예 말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작은 항목은 몇 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의 조국 수사,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 이런 소제목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것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학문상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이 문구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우리가 좀 읽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의 조국 수사. 그러면 일단 검찰이 나쁘다 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글쓴이는, 이 보고서를 쓰는 민주연구원의 입장은 검찰이 나쁘다. 그러면 누가 나쁜가? 2019년 8월에 검찰이 조국 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압수수색부터 이들은 비판을 하니까 조국 씨 관련 수사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2019년 8월 현재 검찰은 문재인 씨의 검찰입니다. 바로 이들은 문재인 씨의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후반부입니다. 사법농단 수사 당시, 그러면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포토라인에 서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랬던 것들. 그렇다면 그때의 법원이 어떤 법원인가 우리가 밝힐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은 문재인 씨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이다. 지금 이들은 바로 그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과 문재인 정권과 같이 가고 있는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읽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씨 수사가 사냥처럼 시작됐다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따왔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임은정이라는 검사가 2019년 9월 20일에 이번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보고서가 2019년 9월 20일 이후에 작성됐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이라면 이것을 인용하지 못했을 테니까. 이 정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당시 그랬으니까 역시 문재인 정권과 같이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비난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볼 것은 이 남발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했다. 이랬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허가를 남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의할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압수수색을 몇 번 했다 하는 그 횟수, 결국 이 영장 발부 횟수하고 동일하겠죠. 그 횟수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인 글에서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남발이라고 쓸 수는 없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두고 이 보고서에서처럼 압수수색이 남발이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은 그 압수수색이 수사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러이러한 근거와 이러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없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원래 이런 표현은 감정적인 표현이고 논리적인 글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논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름이 이 기관이 민주연구원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한 법원을 이렇게 볼 것 없이 나무라고 있죠. 어떻든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무분별한가? 검찰권 행사가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서 논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논리적인 글을 쓸 때는 글 읽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싫어한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서 옆에서 그렇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싫어한다. 나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채점을 한다고 한다면은 득점을 전혀 못한다.
백날 해도 소용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논리로, 그야말로 논리력으로 머리와 머리가 싸우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남발이다, 사냥처럼 수사를 했다, 남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이건 그냥 인터넷 댓글 수준의 글이고 막무가내의 혼잣말이고 또 그 박사학위를 걸고 쓰는 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욕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서는 이 보고서가 무절제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조국시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 불만이 가득 차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 강점체제에서 형성된 관료사법체제가 문제다. 참 멀리도 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사법개혁까지 이것이 일제 잔재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문재인 씨는 당연히 친일체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친일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조국 장관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제강점체제에서 형성된 관료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관료사법체제 이하의 말들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해도 됩니다. 특히 조국 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사를 가리켜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그리고 여론재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자와 민주연구원의 독특한 그리고 마치 음모론에 경도된 듯한 그런 인식이 표출된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뉴스를 보거나 또 검찰의 발표를 보더라도 또 청와대나 이런 데의 입장을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죠. 조국 씨 관련 수사는 그 수사가 무위에 그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괴로운 비명을 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친일 잔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검찰과 법원이 친일 잔재다. 조금 더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것들이 결손민주주의다. 그 흔히 하는 말로 민주주의에 장애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관료사법체제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뭡니까? 조국 씨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의 그 형사사법체제 이것을 조국 씨를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잔재다 이러더니 이제는 민주주의까지 폄훼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결손민주주의다.
뭐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이건 온전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국이 아니면, 조국과 뜻이 다르면 다 친일파고 다 일제잔재고 다 민주주의도 아닌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좌파들이 잘 쓰는 말로 발칙한 것들이라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큰 제목으로 국민중심의 형사사법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참 좋죠. 국민중심의 형사사법. 그러면 여러분은 고지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범인을 수사하는 거야? 내가 직접 재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빈말입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작은 그 표를 그려놓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놓고 다른 한쪽에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이렇게 표를 그려놨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느냐. 민주주의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지금은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라는 것과 수사와 재판, 이것을 국민 참여,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 통제, 국민이 통제하고, 국민 상식, 국민의 상식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국민 편익, 국민이 편한 대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도표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든 이 구조 그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한마디만 해두죠.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여론으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가동이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언제 다수결로 손들어서 정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더구나 우리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매번 다수결로 무슨 점심 먹으러 가듯이 그렇게 정하는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동된다는 이 말 자체, 이들은 이 말 뜻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글을 쓰는 것이죠. 여기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은 그 도표를 두 덩어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 국민하고 넣어놨는데 왼쪽에 민주주의라고 해놨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그거 좋은 거지, 우리한테 이로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 아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 속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인권, 평등, 자유의 보장. 그런데 민주주의에 인권이 왜 들어갈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인권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와 상관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인권으로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중국의 한 변두리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권리를 나눠줄 이유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헌법 구조도 모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든 여기에 이런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속에 공동체 숙의 과정, 숙의, 모여서 그냥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한다. 쑥덕 공론을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좋은데 심사숙고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치챈 분들이 있겠죠.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주의가 아니구나. 그런 겁니다. 증거가 딱 걸린 것이 있죠. 이거 좌파민주주의입니다. 이 공동체의 수구의 과정이라는 말은 인민민주주의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주의에서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학문적으로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와 다른 민주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만 같은 것을 써서. 여러분이 유의할 것이 이 좌파 측에서 쓰는 말이 말만 보면 똑같다 해서 이중의미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서 차근차근히 설명해온 그 과정들을 다, 그 강의들을 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냥 이 정치라든지 시사라든지 하는 것을 교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내 권리를 그냥 도둑맞는다. 내가 눈 뜨고 서명해주는 일이 생긴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돈 욕심 내듯이 헌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 페이지에서 또 조금 큰 제목으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주요 선진국의 국민중심 형사사법제도, 이제 그것을 닮아가자, 그걸 따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김정은이한테라도 좀 배워라. 이들은 자주정신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식민지 근성인지 노예 근성인지 모르겠는데 왜 내 것을 지키지 않고 내 것이 어디까지 쓸모가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각 안 하고 그저 밖을 봅니다. 정신없이. 밖을 보면서 저거 따라 해야지. 그냥 내 얼굴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이러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국가 제도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든지 미국, 독일, 또 법계를 나눴을 때 영미법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맹종하는 것이죠. 아니 좌파가 민족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미국에 종속됐다, 친일파가 어떻다 하면서 아주 자주적인 척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보면 지금의 좌파들은 친미파가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온갖 나라를 다 떠받들고 있습니다. 자주정신 이런 거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러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나라들, 그것이 선진국이 됐든 주요 선진국이 됐든 그런 나라들 하나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우리만 대한민국이지 그들은 다 남인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하고 헌법이 다르죠. 그것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체제가 다릅니다.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 헌법 강의도 좀 모아놨고 또 그렇게 하면은 독재하는 거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보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찾아서 잘 듣고 학습을 좀 하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능력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도 좀 전에 누군가가 잘못 풀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현재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힌트를 주자면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가 아닙니다. 이 대륙법계냐 영미법계냐 하는 것은 훨씬 더 과거에 나누던 아직 좀 구분이 세분화되기 전의 그런 구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황인종 이러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선 검찰의 체계, 이것은 대륙법계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본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집행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헌법을 보라고 하면은 또 유진호 씨 찾고 이러면서 헌법 제정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문건들, 또 무슨 개인이 작성해 놓은 이유서 이런 거 들고 나오는데 그것은 다 그냥 개인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준 공포된 국회에서 재헌의회에서 의결해서 공포한 대한민국 헌법, 그것만이 헌법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우리 것을 그냥 두고 선진국하고 쫓아가고 대륙법계 하면서 쫓아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아예 출발부터 이런 글을 쓰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기초가 없다. 그것을 좀 인식하고 다시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현장 경찰관이 사건의 경중, 혐의 유무, 피의자의 유형 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이 형사사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하고 있다. 결국 검사까지 가지 말고 경찰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요 선진국 혹은 선진국 하는 것은 이 글 쓰는 사람 그의 주관적 표현이어서 그것은 평가할 이유도 없고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배제하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물론 그렇죠. 우리가 수사를 할 때 피가 마르기 전에 수사를 해야 한다. 또 현장에 피 냄새는 향기롭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검찰은 이것을 왜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하는가? 수사에서 소송 절차에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떼어서 다른 나라처럼 영미법계나 이런 데처럼 분리하자. 또 수사에 대해서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주자. 이것을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가라는 차원에서 그 집단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왜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 검찰에게 특정한 권한을 주죠. 그것은 검찰이 영예로운 배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훈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확실히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게 되면 세상은 전부 자기 직업, 자기 직업군, 자기 동네를 위한
그 이익을 두고 싸우는 아귀다툼의 장으로 되고 맙니다. 헌법은 어떤 부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좌파 측에서 경찰관에게 권한을 주자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진실을 알면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죠. 그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이 경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된다.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있으면서 법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거기에서 프랑스에서 법관을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변호사도 존경받는 인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가? 한국에서 좌파들이 친일파 하면서 국민을 편가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순사입니다. 이 경찰관의 선조는 순사입니다.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보안관을 존중한다. 그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던 보안관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 순사라고 이름 붙이는 사실은 조선국의 순사였죠. 이 순사를 자랑스러운 법 집행기관으로 과연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자신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 순사를 우리의 이 법 집행을 하는, 우리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그것을 증명한다면 그러면 계속 이런 주장을 해도 좋습니다. 선행해야 할 것이 순사라는 것을 체제로서 경찰관의 앞부분에 놓고 이런 경찰학 것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연구자료가 쌓여야 하겠죠.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특히 이 좌파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은 순사를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 순사가 내리는 판정에 저 정도의 인품을 지닌, 저 정도의 책임감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승복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서 여기에 보면 무슨 영국의 경찰도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경찰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좀 더 20세기 초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을 방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지켰던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는 사람들, 그 뒤를 이어서 오늘날까지도 보안관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알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사법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서비스로 기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기로 하죠. 방금 칼로 사람을 난자한 그런 범인이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이 여기서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런 예를 들어서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할 텐데,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보고서를 쓴다. 바로 그 반증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형사사법이 아니고 형사정책학을 하는 사람들, 조국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건 시스템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좌우파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무지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겁니다. 미소를 띄우면서 범죄 용의자 또 범죄 피의자 이런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사사법의 집행 이것은 권한이 맞습니다.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고 이거를 권력이라고 말할 때는 잘못된 겁니다. 권한과 권리와 권력 이것을 구분하려면은 나의 리걸마인드 그 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게 8페이지까지 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을 위한 개혁 방향이라고 해서 끝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5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 보면 그냥 구닥다리 그 다음에 그 이론의 모순이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그런 것들 그런 좌파법학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서양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제도의 뼈대의 부분이 아니고 그 제도의 어떤 귀퉁이에 조금 참고하면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장식품 같은 그런 부분이다.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두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바로 이런 식의 좌파법학 이론 그것도 구닥다리 이론 또 서양의 것들 그것을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좌파 측에서 싫어하는 종속적인 자세다. 그러니 이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은 이 자료도 그렇지만 또 이 좌파법학을 하는 사람들 또 좌파 정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대들은 머리가 좌파여서 신선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좌파를 척결하자 이것은 아니고 새로운 생각도 해야죠. 좌파 측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입만 해오고 번역만 하고 그래서 아주 옛날 걸 가지고 와갖고 아직도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데 그거 시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미 뿌리를 내려서 이제 토대가 어느 정도 다져졌고 대한민국의 독자성이 너무나 강해서 밖에서 함부로 갔다가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좌파 독재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억지 수술을 해대면. 그러니까 그냥 연구만 하십시오. 연구를 좀 깊이 있게 해서 어떤 그 아주 말초적인 거지만 조금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데 기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재단사다라고 해둔다면 가위는 절대 만질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 도안을 그려야 하겠죠. 그런데 도안 그릴 실력이 영 없으니까 그 밑그림 그리는 연습을 무수히 하십시오. 그래서 한 100년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초크를 들고 그 도안을 그리는 것이죠. 그때도 가위는 만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